놓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붙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누구나 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안다. 그런데 왜 손에서 놓이지 않는가? 왜 여전히 그 장면 앞에 서 있는가? 왜 끝난 일이 끝나지 않는가?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그 고민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왔는가? 위로였는가? 아니면 무언가에 찔린 듯한 느낌이었는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장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다. 분명히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다. 분명히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지 못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니다.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그 현상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번 떠올려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는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여전히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 그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일주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혹은 몇 년 전인가? 어쩌면 10년도 더 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일이 떠오르는가? 왜 그 장면이,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순간이 사라지지 않는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고 한다. 세부사항은 잊히고 감정은 무뎌지고 결국에는 희미한 윤곽만 남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억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주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 떠올리기 어렵다. 일상의 대부분은 흘러가고 사라지고 잊힌다. 그런데 유독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선명한 것들이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어떤 기억은 흐려지고 어떤 기억은 흐려지지 않는가?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른다. 아픈 기억이라고 부른다.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상실을 겪어도, 같은 실패를 겪어도, 같은 이별을 겪어도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일 수 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핵심일 수 있다. 여기서 시선을 잠시 돌려보자.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자. 주변에 유독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오래전 일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 지나간 잘못을 아직도 곱씹는 사람, 끝난 관계를 아직도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제 그만 놓아주면 좋겠다. 왜 저렇게까지 붙들고 있을까? 저러다 지치겠다. 타인을 볼 때는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붙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붙듦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 시선을 적용하지 못하는가? 왜 타인에게는 쉽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는 하지 못하는가? 왜 남에게는 놓아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놓지 못하는가? 이것은 이중잣대의 문제가 아니다. 위선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의 문제다.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볼 때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래서 전체 그림이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교적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상황은 다르다. 거리를 두기가 어렵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오직 그 장면, 그 순간, 그 감정뿐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성은 놓아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붙들고 있다. 이 간극 속에서 사람은 괴로워한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알면서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 자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놓아야 한다고 되뇌어도 소용이 없다. 자책만 늘어날 뿐이다. 그렇다면 왜 놓지 못하는가? 왜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씩 들여다보자. 첫 번째로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끝난 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무언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다. 듣고 싶었던 말을 듣지 못했다. 이해받고 싶었는데 이해받지 못했다.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사과받고 싶었는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런 미완의 감정이 있으면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자꾸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 혹시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혹시 아직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노크를 한다. 두 번째로 그 일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은 그 실패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고 느낄 수 있다.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별을 겪은 사람은 그 이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느낄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건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면 그 사건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놓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놓기가 어렵다. 그 사건이 아무리 아파도 그것은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픈 것도 자신이다. 실패한 것도 자신이다. 버림받은 것도 자신이다. 그것을 놓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붙들고 있는다. 세 번째로, 붙들고 있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아픈 기억을 왜 익숙하게 붙들고 있겠는가? 하지만 인간에게는 익숙함을 향한 강한 끌림이 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오랫동안 어떤 감정을 품고 살면 그 감정은 삶의 일부가 된다. 그 무게에 익숙해진다. 그 무게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뭔가 허전하다.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일종의 안정감을 준다. 적어도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감정은 익숙하니까.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 그 미지의 것이 더 두렵다. 차라리 아는 고통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놓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미완의 감정이 있으면 붙들게 되고, 정체성과 연결되면 붙들게 되고, 익숙해지면 붙들게 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 붙들게 되는지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는가? 하지만 지금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마자. 답을 서두르면 깊이가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 앞에 머무는 것이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라. 그리고 솔직하게 느껴보라. 이 말이 편안하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다가오는가? 아마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치 네가 뭘 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체념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에 쓰라. 과거에 갇혀있지 말라. 현재를 살라. 이미 일어난 일에 휘둘리지 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옳다는 것. 그것은 안다. 머리로는 동의한다. 문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본다.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풀린다. 자꾸 다시 그 일로 돌아간다. 자꾸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 자꾸 같은 감정에 빠진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저절로 올라온다. 원하지 않아도 올라온다. 막으려고 해도 올라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생각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 기억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기억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실패가 떠올랐다.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하나는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돈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안에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다른 하나는 그 기억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이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또 이 장면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구나. 이 기억은 아직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기억을 관찰한다. 그 안으로 빠져들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 이 두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는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을 인식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과거 속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를 보는 것이다. 물론 두 번째 반응이 쉽지 않다. 기억이 강렬할수록 감정이 클수록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쉽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해진다. 처음에는 잠깐이라도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 잠깐이 점점 늘어난다. 여기서 다시 시선을 전환해보자. 지금까지는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억이 떠오르는 것과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르다. 기억은 누구에게나 떠오른다.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떠오른 기억을 놓아주느냐,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비유를 들어보자. 기억은 손님과 같다.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온다. 문을 닫아도 들어온다. 이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씩 재워줄 수도 있다. 아니면 잠깐 인사만 하고 보낼 수도 있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그 기억이 찾아왔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억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마주하고 보낼 것인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 선택도 쉽지 않다. 특히 강렬한 기억일수록 쉽게 보내지지 않는다. 자꾸 붙잡게 된다. 자꾸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자꾸 더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기억은 더 오래 머문다.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역설적인 진실이 있다.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강해진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부른다.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흰 곰이 더 생각난다. 억누르려는 노력 자체가 그 대상을 계속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그 장면을 잊어야지. 이렇게 억누르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끈질기게 돌아온다. 밀어낼수록 밀려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밀어내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다. 기억이 왔으면 온대로 두는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아픈 기억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두기가 어렵다. 뭔가 하고 싶어진다. 붙잡든지 밀어내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싶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무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충동을 이기고 그냥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기억을 놓아주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자. 아니, 정리하지 말자. 정리하면 깔끔해지지만 여운이 사라진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남기자. 당신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당신만 안다. 그 일이 얼마나 아픈지도 당신만 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놓지 못하는지도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 일이 끝났다는 건 알면서도 왜 아직 그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된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된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작동하게 두면 된다. 어쩌면 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떠오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자.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앞에서, 아직 놓지 못한 것들 앞에서, 그리고 천천히 물어보자.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앞서 우리는 물었다. 그 일이 끝났다는 건 알면서도 왜 아직 그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무언가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답 대신 더 깊은 혼란이 왔을 수도 있다. 둘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멈추게 했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흘러가던 생각이 잠시 멈췄다는 것이다.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바른 방향으로 밀어보자.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일에서 시선을 돌려 붙들고 있는 방식을 보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보자.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떠올린 그 일. 그것이 처음인가? 당신이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붙들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돌이켜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일이었지만 붙드는 방식은 비슷했던 일. 다른 상황이었지만 놓지 못하는 패턴은 같았던 일.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어떤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자. 끝난 관계를 자꾸 떠올린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르게 했으면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그랬다. 다른 관계가 끝났을 때도 비슷하게 괴로워했다.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상황이었지만 괴로워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혹은 지금은 어떤 실패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맴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그랬다. 다른 실패 앞에서도 똑같이 자책했다. 실패의 내용은 달랐지만 자책하는 방식은 판박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일을 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 사건은 매번 다르다. 하지만 반응은 같다. 상황은 매번 바뀐다. 하지만 태도는 그대로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일이 특별히 힘들어서, 이 상황이 특별히 어려워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경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일처럼 느껴진다.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패턴이 보인다. 같은 춤을 추고 있다. 음악은 매번 다르지만 춤의 동작은 같다. 무대는 매번 바뀌지만 연기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치 자신이 예측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 아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한다. 그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거의 자동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패턴 안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낸다. 상황이 달라도, 상대가 달라도 화내는 방식은 같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슬퍼한다. 사건이 달라도 슬퍼하는 패턴은 같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회피한다. 문제가 달라도 회피하는 동작은 같다. 이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보려는 것이다. 인간은 패턴의 존재다. 우리는 각자의 패턴 안에서 산다. 그 패턴은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된다. 그래서 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같은 자책을 반복한다.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괴로워하고, 같은 방식으로 놓지 못한다. 사건의 옷은 매번 바뀌지만 그 안의 몸짓은 같다. 그렇다면 이 패턴은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복잡하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기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서 지금의 패턴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파고드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패턴이 있다는 것, 반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하지 못하면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계속 작동한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틈이 생긴다.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익숙한 감정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 그 말이 무심코 던져진 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에 화가 났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느낌이다. 무시당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느낌. 그 감정이 확 올라왔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감정은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다.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말이었지만 올라오는 감정은 같았다. 무시당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느낌. 이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올라온다. 마치 버튼이 눌리듯이. 이것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 차이는 무엇인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다. 그 말에 반응하는 패턴의 차이다. 이것을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려는 것이다. 외부에 자극이 있고 내부에 반응이 있다. 자극은 매번 다르지만 반응은 패턴을 따른다. 이 패턴을 인식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것이 조금씩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다시 과거를 붙드는 이야기로 돌아오자. 우리가 과거를 붙드는 방식에도 패턴이 있다. 같은 일이 아니어도 붙드는 동작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후회의 형태로 붙든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 과거의 선택을 계속 되짚는다. 다른 가능성을 계속 상상한다. 이것이 이 사람의 패턴이다. 어떤 사람은 자책의 형태로 붙든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못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이 사람의 패턴이다. 어떤 사람은 원망의 형태로 붙든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없었으면.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이 사람의 패턴이다. 어떤 사람은 반복 재생의 형태로 붙든다.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린다. 그 말을, 그 표정을, 그 순간을 계속 재생한다. 마치 영화를 반복 재생하듯이.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냥 계속 본다. 이것이 이 사람의 패턴이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붙드는 후회인가, 자책인가, 원망인가, 반복 재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인가? 그 방식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 것이다. 예전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패턴이기 때문이다. 패턴이 익숙하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반복한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고통스러운 것을 왜 반복하겠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아프면 피해야 한다. 고통스러우면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익숙함을 향해 끌린다.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낯선 것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이 더 편하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늘 같은 방식으로 자책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자책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안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그만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자책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자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뭔가 빠진 느낌이다.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패턴의 힘이다. 패턴은 익숙함을 만든다. 익숙함은 반복을 만든다. 반복은 패턴을 강화한다. 이 순환은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된다. 무한히 계속된다. 여기서 다시 시선을 돌려보자.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보편의 현상이다. 역사 속의 사람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문학 속의 인물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각자의 패턴을 반복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패턴을 물려준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은 그 패턴을 받아서 또 반복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대를 넘어 패턴이 이어진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업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유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알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라는 말이다.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어떤 습관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라는 말이다. 자신을 알면 달라질 수 있다. 패턴을 인식하면 패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인식이 첫걸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이 자책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 나는 왜 이런 패턴에 갇혀 있는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지? 이렇게 자책하면 또 다른 패턴에 빠지는 것이다. 자책의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 없이 보는 것이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는 것이다. 마치 날씨를 보듯이 오늘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비가 오는 것이다. 패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이런 태도가 가능해지면 패턴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 저항이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진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패턴이다. 그냥 보면 그 힘이 줄어든다. 다시 과거를 붙드는 이야기로 돌아오자. 우리가 과거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붙드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5년 전의 이별을 아직도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 이별이 특별히 아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관계가 특별히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만약 10년 전에 다른 이별이 있었다면 그때도 비슷하게 오래 붙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앞으로 또 다른 이별이 있다면 또 비슷하게 오래 붙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붙드는 것이 이 사람의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별의 내용과 관계없이 붙드는 방식은 같다. 이것을 인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선이 이동한다. 그 일에서 나의 방식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이 이동한다.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붙드는 패턴은 바뀔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패턴을 바꾸라는 말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슬플 때 슬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아플 때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상실을 겪으면 슬프다. 실패를 겪으면 아프다. 이별을 겪으면 그립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느끼는 것이다.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다.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느끼고 흘려보내는가? 아니면 그 슬픔을 붙잡고 계속 증폭시키는가?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픔을 인정하고 지나가게 두는가? 아니면 그 아픔 속에서 계속 머무르며 더 깊이 파고드는가? 감정은 물과 같다. 흐르게 두면 흘러간다. 막으면 고인다. 고인 물은 썩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흐르게 두면 지나간다.
붙잡으면 고인다. 고인 감정은 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흐르게 둘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답도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다.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슬프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과 자신이 하나가 된다. 감정이 자신을 규정한다. 감정의 크기만큼 자신이 흔들린다. 다르게 말해보자. 슬픔이 있다. 화가 올라온다. 불안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날씨가 변하듯이 감정도 변한다. 날씨가 나를 규정하지 않듯이 감정도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다. 나는 슬프다와 슬픔이 있다가 뭐가 다른가?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감정을 대상화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관찰하면 거리가 생긴다. 거리가 생기면 흘러가게 둘 수 있다. 다시 패턴 이야기로 돌아오자.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 자신의 반응 방식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런 반응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과거를 붙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정체성이 된다. 바꾸기 어렵다. 자신의 일부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과거를 붙드는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나와 분리된다. 분리되면 다루기가 쉬워진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다. 오랫동안 자신과 동일시해온 패턴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조금씩 가능해진다. 처음에는 패턴이 한참 작동한 후에야 인식한다. 아, 또 그랬구나. 나중에는 패턴이 작동하는 중에 인식한다. 아, 지금 또 그러고 있구나. 더 나중에는 패턴이 작동하기 직전에 인식한다. 아, 지금 이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의 타이밍이 앞당겨지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패턴대로 갈 것인가, 다르게 할 것인가. 물론 처음에는 패턴대로 가게 된다. 익숙함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이 쌓이면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00번 중에 1번. 그 1번이 쌓이면 2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된다. 그렇게 조금씩 패턴이 바뀐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왜 우리는 이 패턴을 만들었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패턴은 처음에는 보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 반응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반복했다. 반복이 쌓여서 패턴이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실수할 때마다 크게 혼났다고 하자. 그 경험이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스스로 먼저 자책하는 습관이 생겼다. 스스로 자책하면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것보다 덜 아팠다. 자책이 일종의 방어막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어 패턴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패턴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패턴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면 패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 그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뿐이다. 이제 하나의 질문 앞에 서보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모아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에게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과거를 붙드는 방식, 감정을 대하는 방식,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그 패턴은 오래되었다. 익숙하다. 거의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하게 여긴다. 자신의 일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것은 패턴이다. 반복이다. 습관이다. 기억 자체가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방식이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붙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은 기억인가, 태도인가? 이 질문에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리게 두면 된다. 당신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것이 정말 그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을 붙드는 방식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된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오래된 습관일지도 모른다. 기억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앞에 잠시 멈춰서 보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 고요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보자. 앞서 우리는 물었다. 붙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은 기억인가? 태도인가? 이 질문 앞에서 무언가 흔들렸을 수 있다. 자신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붙드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앞에서 잠시 멈칫했을 수 있다. 이제 시선을 더 넓게 돌려보자. 당신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인간 전체의 이야기로 가보자. 왜 인간은 지나간 것을 붙드는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이것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다. 다른 동물들도 기억한다. 어디에 먹이가 있었는지, 어떤 곳이 위험한지, 누가 적이고 누가 동료인지.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다르다. 인간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다. 사건을 해석한다. 이야기로 만든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일에 의미를 붙인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한다.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단순히 일어난 일로 끝나지 않는다. 의미를 입은 채로 마음속에 남는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의미를 만드는 능력, 이야기를 엮는 능력,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는 능력.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삶의 방향이 생긴다. 목적이 생긴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대가가 있다. 기억이 의미를 입으면 쉽게 놓이지 않는다. 해석이 붙으면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붙든다. 동물은 위험이 지나가면 잊는다. 하지만 인간은 위험이 지나가도 기억한다. 그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한다. 그래서 상처가 오래간다. 후회가 오래간다. 그리움이 오래간다. 이렇게 보면 과거를 붙드는 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이다.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과거를 완전히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마음에 두지 마라. 논리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가 말한 것은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르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다.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시선을 돌려보자.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 문제와 어떻게 씨름해 왔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는 과거를 다루는 지혜가 있다. 놓아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과거를 붙드는 고통, 놓지 못하는 괴로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 이것을 다룬다. 어떤 문화에서는 운명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 일어난 일은 일어나야 했던 일이다. 피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후회가 줄어든다.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다르게 할 수 없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상실은 새로운 것이 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실의 아픔이 조금 줄어든다.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붙들어도 변한다. 배워도 변한다. 붙드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붙들려는 마음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지혜들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들이 이것들이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문제와 씨름해 왔다는 증거다. 잠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과거를 붙드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놓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 우리는 흔히 놓아라 하는 말을 듣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지나간 일은 잊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들이 있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과거를 완전히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는다면, 과거의 후회를 완전히 지운다면, 과거의 그리움을 완전히 떨쳐낸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의 상처는 내가 무엇에 상처받는 존재인지 알려준다. 과거의 후회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알려준다. 과거의 그리움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알려준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나는 누구인가? 기억이 나를 만든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좋은 기억만이 아니다. 아픈 기억도 나를 만든다. 후회도 나를 만든다. 상실도 나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워버린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단순히 놓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놓는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잊는다이다. 그 일을 기억에서 지운다.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한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든다. 이것이 가능한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불가능하다. 의지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다. 두 번째 의미는 무시한다이다. 그 일이 떠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무시한다. 다른 생각으로 덮는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가는 의문이다. 무시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잠복한다. 나중에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세 번째 의미는 받아들인다이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일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둔다. 이것은 있는 것과 다르다. 기억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네 번째 의미는 다르게 기억한다이다. 그 일에 대한 해석을 바꾼다. 그 일이 가진 의미를 재구성한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이야기로 만든다. 상처였던 것이 교훈이 된다. 실패였던 것이 과정이 된다. 상실이었던 것이 성장이 된다. 사건은 그대로지만 의미가 바뀐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놓는다인가? 정답은 없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다. 더 복잡한 무언가다. 여기서 시선을 다시 넓혀보자. 인간이 과거를 붙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무언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다면 어떨까? 과거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면, 후회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일까? 아니면 공허한 것일까?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을 상상해보라. 과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사람, 지나간 일은 완전히 지나간 일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 아니면 무언가가 결여된 것일까? 어쩌면 붙드는 것 자체가 인간다움의 표현일 수 있다. 아픈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다. 후회하는 것은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놓지 못하는 것은 소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붙드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붙드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다. 하지만 문제는 붙드는 것이 삶을 잡아먹을 때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다르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과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자연스럽다. 인간이라면 당연하다. 뒤의 것은 문제가 된다.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든다. 과거에 갇히면 현재가 사라진다.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있다. 그래서 현재가 흘러간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과거에 갇히면 미래도 닫힌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관계를 반복한다.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붙드는 것에 양면이 있다. 붙드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삶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했기에 아프면서 그 아픔이 지금을 집어삼킬 수 있다. 소중했기에 놓지 못하면서 그 붙듦이 새로운 소중함을 막을 수 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붙듦이고 어디서부터가 해로운 집착인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안타깝게도 그 경계를 명확히 그을 수는 없다. 상황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마다 다르다. 어제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오늘은 해로울 수 있다. 오늘은 필요했던 것이 내일은 불필요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신호는 있다. 붙드는 것이 삶을 잡아먹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 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지금 여기가 믿겨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진다. 흐릿하게 느껴진다. 과거만 선명하고 현재는 흐리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호다.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같은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 같은 말이 계속 맴돈다.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마치 바늘이 튀는 레코드판처럼. 이런 반복이 멈추지 않는다면 신호다. 일상이 작동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 없다. 자야 할 때 잘 수 없다.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진다.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호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붙드는 것이 삶을 잡아먹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때는 무언가를 해야 할 수 있다. 혼자서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완전히 갇히지도 않은 상태. 붙들면서도 살아가는 상태. 아프면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상태. 이 상태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찜찜하다. 깔끔하지 않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 완전히 놓지도 완전히 붙들지도 않는 상태. 기억하면서도 살아가는 상태. 과거를 품고 있으면서도 현재를 사는 상태. 이것을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관점의 문제다. 여기서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말을 처음과 다르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이 말이 요구처럼 들렸을 수 있다. 놓아야 한다는 요구,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간이 과거를 붙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잊어라고 하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다. 기억은 남아있어도 된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해도 된다. 다만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에게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매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일 수 있다. 잊는 것이 아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은 없을 수 있다. 한 가지 공식은 없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방향은 있다.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거리가 생긴다. 급성의 아픔이 둔해진다. 날카로운 것이 무뎌진다. 이것은 시간이 해주는 일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돕는다. 하나는 인식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붙드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면 거리가 생긴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것이 조금씩 관찰의 대상이 된다. 관찰의 대상이 되면 휩쓸리지 않게 된다. 하나는 의미의 재구성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사건을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상처였던 것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은 그대로 두고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다.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이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현재에 닻을 내리면 과거에 표류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방향이다. 방법이라기보다는 방향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방향. 구체적인 길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인간 전체의 이야기까지 왔다. 게임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붙드는 패턴을 보았고 인간이 왜 붙드는 존재인지를 보았다. 여기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정리하면 깔끔해지지만 뭔가가 사라진다. 결론을 내리면 끝나버린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살아가면서 다시 마주치는 질문이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남기겠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서 가끔씩 떠올랐으면 한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 자체를 품고 있으면 된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기억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사람도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한 번 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다시 묻게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들고 산다. 과거의 어떤 일을, 지나간 어떤 사람을, 사라진 어떤 시간을. 그것이 인간이다.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그립고, 그래서 후회한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다. 어쩌면 완전히 놓는 것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붙들되 삼켜지지 않으면 된다. 기억하되 갇히지 않으면 된다. 과거를 품되 현재를 살면 된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오래 걸린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빨리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천천히.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는 어쩔 수 있다. 그 일에 어떤 자리를 주는가는 어쩔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무게가 바뀔 수 있다. 날카로움이 무뎌질 수 있다. 어둠이 옅어질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면서 살아간다.